자, 여러분,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첫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설날이고요. 제가 이미 한 편의 영상을 찍어놨는데 그게 다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제대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공학도 출신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양자 컴퓨터의 중성 원자 진영에 대해서 차근차근 기본기를 다져가겠습니다. 자, 이설날 당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인플렉션이라는 중성 원자 진영에 한 미국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은 두 가지 진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온 트랩 방식이랑 초전도체 방식, 이 두 가지 방식만이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성원자 진영에 한 기업이 상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한번 주목해보고 새 진영이 생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위초고의 삼국지 시대처럼 이 세 진영은 치열한 다툼 끝에 나중에 누가 괜찮은 진영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팔로우하면서 따라가야 큰 돈을 벌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중성원자 진영 끝까지 들어주시고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온큐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즉 이온트랩 진영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아니면 리게티 컴퓨팅 같은 이런 초전도체 방식의 기업에만 투자를 하시든 간에 이 세 진영을 다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각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기술이 올라와 있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기술은 이 정도다 라고 가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자, 먼저 이런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성 원자 진영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기,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왜 중성 원자를 썼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 가지 방식의 이 큐비트를 만드는 원리를 한번, 기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어찌 됐든 간에 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은 제대로 된 큐비트를 생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전하를 띤 원자, 즉 이온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바로 이온 트랩 방식이죠. 이 방식의 특징은요, 바로 전기장으로 쉽게 이 이온들을 트랩할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정렬이 되니까요.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이제 이온, 즉 플러스랑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습니다. 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하나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길게 정렬을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N극과 S극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자석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일렬로 나열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두 개만 나열할 때는 그냥 조금만 힘을 가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대량 생산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몇천 개, 몇만 개, 몇백만 개의 자석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N극과 N극끼리, S극과 S극끼리 서로 부딪혀서 튕겨 나가려고 하겠죠. 일렬로 배열하는 대신 여기로 튕겨 나가고 저기로 튕겨 나가고 다 튕겨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힘이 필요한 이런 방식인 겁니다. 이온 트랩 방식은.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즉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모두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에서 조금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방식, 바로 고체 안에 가둬서 인공 원자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위에 영상을 띄워줄 테니까요. 초전도체 방식의 그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오시면 더 비교에 쉬울 겁니다. 하지만 아직 초반 영상이기 때문에 우선 이 영상을 쭉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들으실 때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더 바싹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초전도체 방식은 초전도 회로를 깝니다. 그 위에 격자 위에
원자를 박아놓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바로 반도체 공정과 호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요. 반도체 이미 엄청나게 기술적인 성숙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부터 공정, 설계, 소자 다 어떠한 성숙도를 다 달성한 상태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뛰어난 대기업과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공정과의 호환성이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 되는 겁니다. 대량 생산에 있어서 말이죠.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제조가 빠르게 되겠죠. 그리고 초전도체 방식은 주변 환경과의 이런 결합이 매우 용이한데요. 이게 단점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제대로 없애는 것이 초전도체 방식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제대로 설명드릴 중성원자 진영입니다. 이 중성원자 진영은 중성원자 상태로 큐비트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로 되어 있지도 않고 원자가 회로에 박혀 있지도 않은 되게 자유로운 상태의 중성원자 상태인 것입니다. 이 방식의 사용은 확장성에 집중을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처럼 엄청 높은 수준의 그런 큐비트 완성도라든지 충실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편이지만 대량 생산의 확장성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인 것이죠. 자, 이제부터 중성원자 방식을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성원자, 이걸 해석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뜻이겠죠. 이게 가지는 특징이 뭘까요? 바로 이온이나 아니면 고체 형태의 큐비트의 경우에는 이런 주변 전하나 아니면 결함 아니면 미세한 전기장 변화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중성 원자들은 가만히 냅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간섭이 서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더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만 강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요. 이 필요할 때만 물리 법칙으로 강하게 엮는 이런 방식을 리드버그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리드버그 상태,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지만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리드버그 상태가 돼야만 이런 중성원자 진영의 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성원자 진영은 이 레이저로 공중에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온 트랩 방식처럼요. 근데 이온 트랩 방식은 이 이온들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렬로밖에 배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렬로 배열한다는 건 옆에 레이저를 다 촘촘히 설치해 놓고 공중에 딱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일렬로 1차원 형태로 띄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성원자 진영은 중성원자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모든 모양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방식처럼 배선이 깔리지도 않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칩에 고정된 상태도 아니라는 것이죠. 빛을 쏘아주는 패턴만 바꾸게 되면 우리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격자의 형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성원자 진영도 단점이 있겠죠. 바로 광학이라는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도라든가 안정성 이런 면에서 굉장한 연구적인 성과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광학 장비들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광학이라는 게 굉장히 동선을 잘 짜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성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중성원자 진영이 사용하는 중성원자는 어떤 원소일까요? 여기서 이제 화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화학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화학 관련 전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레이저 냉각이라는 걸 해야 중성원자 진영의 큐비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저 냉각을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소를 찾아야 되고 그것은 바로 일족 원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족, 즉 세로 형태의 주기율표에서의 세로 형태는 같은 에너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에 이어서 바로 일족 원소, 즉 세로 라인의 맨 왼쪽 라인에서 이 원소들이 가장 레이저 냉각을 하기 쉬운 원소들이라는 점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그런 원자가 바로 루비듐과 세슘입니다. 이 원자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낮은 이온화 에너지 때문인데요. 낮은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원자를 크게 봤을 때 이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안에 있고요. 이 원자 핵 밖에 전자 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궤도 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어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 낮은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요, 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일족 원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바깥에 있는 최외곽 전자에 이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더 쉽게 떼어내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리드버그 익사이테이션, 즉 리드버그 상태를 더 쉽게 달성해야 좋거든요. 근데 쉽게 떼어낼 수 있으면 더 쉽게 익사이테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족 원소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족 원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강한 쌍극자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중성 원자 상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징을 이용해서 나중에 어떠한 중성 원자 큐비트를 만들 겁니다. 이런 좋은 특징을 가진 일족 원소를 사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 예정인데요.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이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개념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꼭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자를 그대로 쓸 수가 있을까요? 자연 상태에 있는 원자를 말이죠. 예를 들면 자연 상태의 세슘과 루비즘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연 상태의 원자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큐비트로 만들 때 이 원자 하나하나에 고정된 정확한 위치에 딱 놓고 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의 원자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동이 총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 하나를 이 자리에 딱 박혀 있어라. 이 상태를 유지를 해라. 그리고 옆에 원자와 잘 상호작용을 해라. 라고 바로 픽스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원자를 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른 상태의 원자는 공기 중에 분자들과 부딪혀서 이 큐비트 상태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연 상태에 있는 원자를 환경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느린 원자 상태로 만드는지 그 원리를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레이저 냉각 기술을 이용해서 원자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도플러 냉각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느리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쏴준다고 할 때 당연히 원자들이 더 에너지를 받아서 더 진동을 많이 하거나 더 많이 빠르게 움직여서 더 열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원자 물리에서 이 레이저를 쏴준다는 것은 바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은데요. 원자가 날아오는 쪽 반대 방향에서 레이저를 쏴주게 되면 그러면 이 빛 에너지를 원자가 흡수를 하게 되면서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자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바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가 이동하면서 발생시키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원자가 느리게 진동하거나 움직일 때 그러면 열 에너지는 덜 만들어지고 온도는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이저 냉각 상태가 발생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원자를 느리게 만들었다면 충분할까요? 아니겠죠. 느리게 만든다고 해서 딱 그 위치에 고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묶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느리게 만든 원자를 묶어 놓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MOT입니다. 이 MOT는 마그네토 옵티컬 트랩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자를 한 곳에 가둬놓고 온도를 계속 낮추고 그 다음에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둥근 이 MOT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방에서 레이저를 쏴줍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느리게 이동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결국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MOT에는 진공 챔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 공기 분자랑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느리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이런 큐비트를 만들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 MOT에
레이저를 한 6개 정도를 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통 공명보다 더 낮은 주파수로 쏴주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서 원자들이 느리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에너지 레벨의 원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MOT 장치 안에 편광을 이용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갈라진 그런 에너지 레벨 중에서 원하는 그런 전이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거치면 막 이렇게 이동하던 원자가 느려지고 하나의 위치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계산을 해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이유가 뛰어난 계산력 때문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성 원자 진영은 트랩, 즉 가둬놓는 방식과 그 다음에 계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서로 각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MOT 자체에서 바로 연산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원자들이 느리게 이동하고 그 속에 갇혀 있지만서도 이 원자 구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특정 원자를 어떠한 정확한 위치에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개별 원자를 주소화해서 다 알아내야 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MOT 장치 안에서의 원자는 하나의 원자 구름으로 갇혀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개별 원자로 집게로 끄집어내야겠죠. 그 상태는 바로 광학 집게라는 녀석으로 하나씩 뽑아냅니다. 이 광학 집게는 굉장히 집속된 레이저 빔의 초점인데요. 초점 근처에서는 빛의 전기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이 형성된 그 사이에 중성 원자가 이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학 집게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포텐셜 우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주소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별 원자들이 이런 전기장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다가 딱 고정이 되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 진영에서 말하는 격자 구조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그런 격자 구조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제일 최적화시켜져 있는 그런 격자 구조를 나중에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중성 원자 진영은 각자 나눠져 있잖아요. 이 계산하는 쪽과 이 원자를 트랩하는 그런 모아놓는 쪽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온 트랩 방식, 즉 아이온 큐 방식은 이온들을 공중에 띄우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렬로 나열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온 트랩 방식은 레이저를 통해서 공중에 띄우는 건 똑같습니다. 중성 원자 방식이랑. 그렇지만 이제 이온들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원하는 형태로 배열하기란 쉽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렬로 배열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렬로 배열한 후에 같은 장소에서 계산까지 해내는 것이고, 이 중성 원자 진영은 원하는 방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배열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드웨어 자체를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단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을 해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즉 모으는 과정과 이 계산하는 과정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성 원자 진영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은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초반에 의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기존의 계산력도 좋은데 근데 특정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요해야 되는 바로 이런 물류 최적화나 아니면 금융 아니면 이런 신약 개발 같은 단백질을 어떻게 분자로 형성을 해내면 가장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분야들에서 양자 컴퓨터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존의 이온 트랩 방식이던가 아니면 초전도체 방식은 아예 픽스된 형태의 그런 하드웨어만 구현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온 트랩 방식은 일렬로, 그리고 초전도체 방식은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회로 위에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성 원자 진영은 만약에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신약 그런 구조가, 이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하드웨어 자체를 하트 모양으로 중성 원자 진영에서 배열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는 완전히 똑같으니 계산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값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 물류 최적화 쪽에는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전도체 방식이 유리하던 그런 격자 모양에 있어서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듯 중성원자 진영은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대응을 잘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즉 확장성에 있어서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게 아닌 게 이 정확도에 있어서 당연히 이온 트랩 방식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의 진영이 무조건 승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아니라, 우리가 삼국지를 봤을 때 위초고 나라들이 각자가 강한 게 달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각자가 강한 그런 진영마다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다 잘 알아야 우리가 투자할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온큐만 투자한다고 아이온큐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경쟁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이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자 컴퓨터 기업을 투자한다고 하시면 이온 트랩 진영이든 초전도체 진영이든 중성원자 진영이든 다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성원자 진영에서 상장 기업이 나온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중성원자 진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중성원자 진영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예정입니다. 이 기본기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다져졌다면 저는 이제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을 더 자세하게 한번 파볼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첫 번째로 상장된 중성원자 진영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2월 17일, 즉 설날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기업에 주목을 하고 당장 바로 투자를 하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팔로우업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기업, 그리고 기술 기업, 저는 공학도인 만큼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부하면 어려울 만한 그런 병목 지점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1타 강사처럼 여러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모두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학을 접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어려운 지점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다 답변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중성원자 진영을 조금 더 깊이 파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시청하시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투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코인 시장은 더더욱 어려운 편이죠. 그런데 반해서 코스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 조롱값을 견딘다는 마음으로 그 값을 견뎌내는 자만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코스피가 오른다고 막 뛰어들었다고 굉장히 많이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관된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해야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 나스닥이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요. 언제 한번 불이 붙을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두고 확신을 가져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장이 오고 굉장히 급등을 할 때 안 팔지 않고 버티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명제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도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상승만 하는 자산은 절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패라고 믿는 서울 부동산마저도 저는 꺾일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작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서울 부동산 2026년 말부터 2027년도까지, 특히나 2028년 초까지도 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라고 계속 경고를 하면서 서울 부동산 아파트가 있으시고 빚이 있으신 분들은 꼭 위험 관리를 하셔라. 그 아파트들을 파시든
아니면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 잘 관리를 하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끝도 없이 오르는 그런 주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 그리고 코인 시장이 굉장히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정을 당할 때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겠지만 결국 우리는 건강한 조정을 거치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조정 없이 오르기만 하는 그런 자산은 언제 한번 버블이 크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자산을 크게 잃고 이 시장에서 퇴출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투자하시던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신다면 언젠간 큰 수익으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버티시면서 장기 투자하시고 계속 공부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을 합니다. 저 역시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